네,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2분기 상반기가 종료되는 날인데 시장은 갑자기 어떤 악재가 완전히 쏟아지면서 초토화가 되면서 끝났어요. 결국에는 상반기 시장은 실패. HLB와 메지온이 큰 마지막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시장을 특히 코스닥 바이오 시장을 박살을 내놓고 끝났습니다. 참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절반을 거의 시가총액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절반 정도가 어떤 특정한 섹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시장 자체에서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비중이 50% 되는 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뭐 그냥 진짜로 갑작스럽게 맞이한 거죠, 이틀 만에. 근데 오늘 어제는 이제 HLB인데 HLB가 사실 저만가 갈 정도까지는 솔직히 오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HLB가 뭐 티슈진처럼 아예 그냥 존속 불가 완전히 그 지금 티슈진을 만들었던 그 회사가 이제 성립이 된 그 약품이 문제가 생긴 거 정도랑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일단 이거를 그냥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혹은 반대 매매가 아침부터 하한가 주문이 걸리면서 그게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고 저마한가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저는 과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일단은 모든 기관들이 지침상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내려진다면 이거를 일단은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한가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몰려서 630만 주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주가 소외됐으면 거의 한 650만 주 이상, 660만 주 이렇게 지금 매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상장주 지수가 3,900만 주 중에 유통이 86% 거의 다 유통인데 3,900, 4,000, 4,800, 3 3천만 주. 3천만 주 중에 뭐 600만 주는 못 팔아서 안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야 HLB가 쩌마한가 충격이다 하면서 다시 시장은 바이오 중심 하락이 진행이 돼서 아침에 굉장히 더 많이 내려 어제 이제 갑자기 내려간 폭 이상으로 시장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폭이 내려갔었어요. 그때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게 헬릭 스미스 바이로메드죠 예전 헬릭 스미스가 11% 빠졌고 그다음에 제넥신이 이제 오늘 종가까지 9%가 빠졌고 신라젠이 시가총액 좀 높은 신라젠이 5%대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틸렉스가 7.6% 빠졌고 뭐 이런 것들 위에 지금 바이오만 보고 보면은 헬릭 스미스가 11% 여기 그다음에 앱클론이 10% 제넥신 9% 레고캠바이오도 좀 8.8% 유틸렉스 7.6% 태고사이언스 7.1% 젠백스 6.6%와 아이진은 좀 작은 거고 어쨌든 지금 신라젠 5.5 셀트로레스키오만 지금 뭐 덤덤해요. 추가할 없이 얘마저 지금 시장이 얘마저 지금 만약에 3% 이상 빠진다면 얘는 지금 8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배로 지금 움직일 거라고 해서 두 배, 세 배, 네 배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빠지지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도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뭐 여기서 먼저 얻어 맞은 거죠. 먼저 얻어 맞았잖아요. 갭으로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종가의 특이 사항이 좀 깜짝 놀랐는데 메지온이 동시호가에 30%가 무너졌죠.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이게 어제 분봉인데 어제는 그냥 수식으로 하한가를 찍은 거예요. 이거 하한가를 찍고 이 하한가 찍은 사유가 이제 임상 실패의 루머가 돌아서 였던 건데 그게 이제 그냥 루머로만 이게 루머일 뿐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면서 일단 일단락 되는가 싶었어요. 오늘도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오후장까지 그냥 뭐 종가까지도 거의 뭐 동시호가까지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동시호가에 직전에 좀 빠지더니 갑자기 동시호가에 하한가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30%가 빠진 거죠. 그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으니까 30%가 빠졌단 말이에요. 9만 원에서 6만 3천 원까지. 근데 그때 물량이 약 7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종가 장후 시간에까지 반영된 게 12만 주고 7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7만 주인가 제가 순간적으로 좀 이제 요청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단 이제 아직 분석 중입니다. 아직 갑자기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는 바로는 메지온에 이게 바이오들은 펀드가 이렇게 이제 바이오들은 바이오 벤처 펀드도 있고 성장주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형주 펀드도 있고 뭐 다양한 펀드가 있어요. 펀드 잠깐만요. 지금 시간의 시장이 시작했죠. 틀어놓고 펀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펀드들 중에서 바이오 성장 관련된 성장주 펀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어쨌든 얘는 지금 성장을 다 했고 앞으로 성장하기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순히 성장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판단을 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 이거 좀 억측이죠. 사실 억지죠. 그렇다고 왜 갑자기 동시호가에 날려? 그렇죠. 그거는 조금 그러면 기존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팔든가 동시호가에 그냥 날릴 필요가 있나? 아니면 여기서 딱 이거는 그냥 매도하는 걸로 결정 내고 그냥 날렸나? 하여튼 조금 뭐 추정은 하고 있으나 사실 뭐 신뢰도는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성장주 펀드에서 어쨌든 매도는 대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호가에 매도를 한 주체가 성장주이냐 그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동시호가에 이런 게 떨어졌나? 물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 임상 루머가 진짜 그냥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사실로 판명이 됐고 누군가 정보를 먼저 어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대량으로 들고 있는 7만 주 정도 대량으로 들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든 외국인 기관이든 먼저 입수하고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지. 내일 점화가 가면은 또 못 파니까 HLB처럼 못 파니까 선제적으로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장주 펀드에서 그냥 성장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날렸다. 그 다음에 어떤 선제적인 정보를 접한 쪽에서 먼저 날려버렸다. 어차피 점화한가 갈 종목, 점화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동시호가에 그냥 날려버렸다. 누군가 받쳐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문 실수에 있는데 그 주문 실수는 거의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 하락이 진행됐던 거고 모두 다 그 하락 진행된 상태에서 하락하는 게 사실 뭐 큰 이벤트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능성이 적고.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에 이거다 하면 무조건 시간의 상한가고. 시간을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이다. 그럼 무조건 시간의 상한가가 가요. 이거는 거의 99% 확률로 시간의 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 3번인 경우라. 그리고 2번의 경우라면은 시간의 상은 안 들어가죠. 오히려 시간의 하락으로 강하게 눌릴 겁니다. 오히려 시간의 하한가의 가능성이 높아요. 하한가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이제 후속적으로 정보를 접해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하한가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오후 4시 지금 현재 시간 4시 3분인데 오후 4시 한 8, 9분까지는 상승으로 꼬실 수도 있어요. 마치 상승으로 하는 것처럼
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군가 베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거 오바다 해서 누군가 베팅을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시간의 상승으로 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인 경우는 시간의 하한가일 확률이 높다. 하한가로 내려갈, 그러니까 하 쪽으로 내려갈 확률. 그러면 시간에서는 일단 그 시간 전까지 상승으로 꼬실 거다.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1번인 경우는 이제 중간 단계가 될 거예요. 성장주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펀드에서만 빠졌고 그냥 임상 실패는 아니고 그냥 루머로만 남아 있을 거다. 이런 경우에 1번인 경우에는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내일 다시 평범하게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에는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무조건 시간의 상한가고 1번인 경우는 시간에가 5%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시간에서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 무조건 이게 이렇단 답이 아니라 추정을 해서 그 추정 확률을 높이려면 시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의거해서 내일 이제 7월 초 월요일 시장 매매를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바이오가 어떻게 이제 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얘보다는 HLB가 더 중요해요. HLB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훨씬 높고 HLB가 어쨌든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가 점하한가가 가지 않고 월요일에 점하한가 가지 않고 어떤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양봉으로 잡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매주보다는. 그러나 일단 HLB도 오늘 점하한가가 들어가서 매도한 사람들이 없었고 매도를 할 수도 없었고 월요일에 HLB도 보고 매지온도 보고 판단을 하려면 오늘 시간에서 결과가 나름 중요한 어떤 생각의 근거를 갖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월요일부터 바이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가 뭐 완전히 끝났을까? 저는 바이오 대형주에 대한 그냥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 대형주가 당연히 먼저 형님들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지금 거래 줄이면서 만들고 있어요. 거래 줄이면서 밀리고 있어요. 밀리더라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바이오가 워낙 많잖아요. 큼직한 것들에서 물량이 빠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오가 대형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오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상장되자마자 대형주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대형주들은 굉장히 낮은 시기부터 상장을 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이렇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넥신도 그렇고 또 뭐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이 보시는 매지온도 그렇고요. 지금 매지온을 보고 있으니까 매지온을 보자면 정말 이 올라가는 동안 얘가 대형주가 되기 전에는 얘도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중소형주 시절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때는 다 중소형주였어요. 그러다가 대형주로 바뀐 거죠. 요즘 지금 시간에 상한가 꼬시더니 지금 하한가로 좀 밑으로 내리려 하죠. 이거는 상한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 꼬셨으니까 좀 전에. 어쨌든 지금 다른 것도 제넥신 같은 것도 보시면 중소형 이게 지금 대형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1조 2천억대 과거에는 중소형주였단 말이에요. 얘도 10배가 이상 올라갔으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0억 이하.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될 때 그 이유가 뭔데? 바이오주들이 대형주로 가는 이유.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어떤 기대감? 신약 개발 기대감이나 어떤 희귀물질이나 뭐 난치병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또 어쨌든 신약물질, 임상, FDA 승인 등등 어떤 기대감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게 진짜로 될 건지는 모르겠고 지금 나온 것도 없지만 이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뭐 각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야, 이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대박이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쵸? 티슈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장외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대형주로 만들어진 건데, 얘도 지금 심표 로멈에 어떤 임상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된 건데, 이 대형주를 유지할 만한 유지할 만한 힘이 있으려면 진짜 그걸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든 그 기대감 붙었던 그 사유가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형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바이오주들 고점에서 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HLB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HLB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동안. 완전히 소형주 시절이 있었죠, 중소형주 시절. 그러니까 얘는 이거 반도체 때였어요. 얘가 지금 반도체에서 바뀐 거라서 바이오로.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종목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반도체 파동이고, 이거 어쨌든 지금 저거 매지온 그거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임상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혹은 하여튼 바이오 제약사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대형주를 위해서 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차라리 기대감이 안 붙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저렇게 대형주로 커갈 수 있는 바이오 제약주를 차라리 밑에서 건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에 진짜 뭔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내가 경험하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가총액이 이미 형성된 대형 바이오주들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ABL 바이오나 지금 매지온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위험성 높은 것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고, 동성제약 단기로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한 것들이고, 대형 바이오를 그냥 일단 뭐가 됐든 난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대형 바이오주는 피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로 갈만한 바이오들을 중소형주 쫙 바닥에 깔렸을 때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바닥에서 좀 힘든 구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 혹은 기대감이 갑자기 실리면서 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바이오주들은 이제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각자 매매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대형 바이오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5천억 이상 정도 대형주로 분류되고 이미 한 바닥에서 한 대여섯 배, 10배 이렇게 올라온 것들 주로. 그리고 반도체나 다른 업종에서 바이오로 변경되면서 올라간 거는 제외예요. 바이오 자체에서 그냥 어떤 개발 기대감에, 신약 개발 기대감, 임상 기대감에 올라간 것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종목이었는데, 원래는 반도체, 지금 HLB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다른 업종이었는데 바이오로 바뀌면서 기대감이 붙었던 이런 식이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바이오 자체에서 성장을 했던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 위치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2015년과 2018년 바이오 장세를 겪어온 것들, 바이오 많이 올라갔던 장세를. 하여튼 좀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시장은 정상 파동이 다 돌아옵니다.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도 있고, 이런 파동 속에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구간 속에서, 반복되는 구간 속에서 1년 6개월 내려왔으면 1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구간 속에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만 아니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벌써 또 PBR 5월달 말처럼 장부가치 대비 청산가치 대비 0.8배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즉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급락했던 최저치 라인에 비슷한 수치에 있는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에 있을 때는 고점에 있는 것보다 어차피 눌려서 같이 눌려서 시장 따라 눌려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크게 올라갈 때 먹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 이 시장이 반등을 하잖아요.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추세를 잡잖아요. 그 시장 어두웠던 시기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대부분 반대로 꺾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눈에 띄었던 이게 오히려 눈에 띄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두울 때 올라갔던 거 눈에 띄거든요. 그게 활발하게 거래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물량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뭐 주식이 평생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은 정말 크게 갑니다 앞으로. 근데 어떤 사이클을 만나야 돼요. 업종 사이클이나 어떤 테마 사이클이나 시장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를 만나야 되고 정말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이 뭐 굉장히 뭐 적자 구조에 있다가 흑자 전환으로 바뀌는 뭐 이런 종목도 있을 것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타고 흐름을 타고 어떤 섹터 어떤 그 사이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긴 글을 보내드렸잖아요. 장문의 글. 그 장문의 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사이클이 언제 다가올지, 그걸 기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기관들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실적들이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지금 투자 환경도 좋지 않았고 뭐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만 많이 들고 또 굉장히 지금 뭐 어두운 환경 속에서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은 게 너무나 뻔하니까 일단은 지금 대기 자금으로 두고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냐? 3분기 연내 3, 4분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컨센서스 다 거기서 분석을 다 해놓고 3분기 정도 빠르면 8월, 10월 그러니까 3분기의 실적이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거 그 보고 나서 어떤 시장이 정점을 돌파해서 찍다. 그러니까 상장사들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맥스로 잡아서 3, 4분기 전체를 통으로 본다고 한들 맥스로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맥스로 잡아서 여기에요. 최저점 구간이. 8에서 10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연말 정도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은 6개월 전이면 지금이거든요. 6월, 7월. 그때 좋아질 만한 이게 정점을 찍어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된다고 봤을 때 정점을 회복되기 6개월 정도 전에 최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원래 저는 5월이라고 봤어요. 그게 5월이라고 봤는데 6월 달에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6월 달에는 이런 경기 사이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5월 달에도 물론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하락 힘을 더 얻게 한 거지만 지금은 뭐 갑작스러운 뭐 개별 바이오 종목들의 악재로 인해 시장 악재가 같이 연관돼서 떨어진 거니까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는 게 그냥 망가져 버린 거니까 섹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8월이나 10월 정도에 굉장히 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6월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6월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기존의 이런 정점을 통과하는 시기가 8월에 3, 4분기에 있었던 게 미리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한 앞서서 반영하면은 5월 달이다. 그러면은 6월 정도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악재가 갑자기 변수가 생겨버린 거. 주식은 미리 분석하더라도 변수가 생기면 다 바뀌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미중 무역 전쟁, 뭐 그다음에 이란과의 그 중동 지역 불안감,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만의 개별 악재. 지금 해외 증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일본도 어때요? 일본도 여기 지우고 일본도 이때
여기 아일랜드 갭 나오고 나서 무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시기상, 사이클상 좀 빠져나가기 아까운 자리다. 근데 물론 힘든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면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호가들이 다들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가를 채우면서 뻥튀기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테크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파동이었고 어제 급락시켜놓고 바로 올린 거고 일지테크 일지테크 오늘 거래 들어오고 이렇게 난리다가 요거 말고 오늘 뭐가 있을까? 오늘은 뭐 진짜 오늘 뭐 초토화라서 뭐 그런 것도 없네. 그렇죠. 오늘은 뭐 그럴 만한 예시를 들 것도 없어요. 하도 막 굳이 들자면 내추럴 엔도텍 그것도 조금 약했고 웰바이오텍 정도 최근에 이런 거 웰바이오텍 정도 갑자기 뭐 평소에는 거래 없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치고 달리는 것들 뭐 링크제네시스도 최근엔 그랬던 거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종목 이게 순차적으로 오늘은 요런 종목들이 한 몇 개가 내일은 요런 종목들이 그 다음 날은 요런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형성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돈이 돌고 도는 대로 준비가 된 종목대로. 그러니까 거래 없이 이런 밀리는 구간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 경기 사이클의 하방 구간에서 야, 이 종목 너무 저평가고 이 종목 진짜 힘에 빠진 것 힘이 들어왔다가 나간 게 없고 지금 뭐 관리는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슨 이런 재료가 있다더라. 뭐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뭐 링크제네시스는 스마트 팩토리 재료 안고 가는 거고 또 그래핀 재료가 있다 하더라. 아니면은 뭐 5G 있다더라. 로봇 있다. 대북주다. 이런 것들 재료가 있고 물량 안 빠지고 재무 괜찮고 성장성 있고 하는 것들을 잘 분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다. 그런 것들 제가 추스리고 일단은 그 30% 이상의 비중을 싣는 종목 승부주는 약간 딜레이하고 그 적립식 종목도 이거 정리된다 이거 좀 안정화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정도 최대 한 달 정도 7월 달 중에 아마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본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다 나오고 나서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폭락 나온 다음에 기본 반등은 일단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뭐였죠? 여기 이때 폭락 이거 10년 만에 이런 폭락 본 다음에 기본 반등 여기서부터 아무리 못 가도 30에서 70%는 다 들어온다. 결국엔 그 이상 간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기본 반등을 일단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요. 뭐 추스리는 거 추스리더라도. 자, 하여튼 돌아옵니다.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만 다급한 게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들도 다 각자 시가총액을 나눠 갖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누군가 다 나눠 갖고 있다고요. 우리만 지금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 나눠 갖고 있는 게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 옵션이랑 좀 다른 게 주식은 다 같이 벌 수도 있고 다 같이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실 이게 제로섬 게임이 자세히 보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이거 가진 사람들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누군가 잃고 누군가는 버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떤 시가총액 틀 안에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자금이 들어옵니다. 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기관들은 특히 대기 자금을 8월에서 10월 달에 집중하기 위해 지금 아예 묵혀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뭐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무슨 시즌이 와요? 대선 시즌이 오죠. 2년 전 선거일 2년 전 대선 시즌이 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든 상관없어요. 대선주들은 시장 하락이고 뭐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이 시장 환경이 제일 제가 지금 겪은 역사상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제외하고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데 이거에 반 정도 빠졌던 시기가 최순실 때였어요. 이때 그쵸? 근데
이 최순실 때는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일까요? 이때는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선주들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거죠. 시장 영향을. 그러니까 그게 올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원래 15년도부터 대선판이 깔렸으니까 2020년부터라는 거예요. 2020년 봄부터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 지나고 바로 대선 들어가면 정말 주식 투자에서 이 정도의 많이 떨어진 시기를 이런 기회를 또 잡기는 어려울 정도의 어떤 절호의 찬스 구간이 나올 겁니다. 즉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일단 보이시잖아요. 이런 720 라인 하단에 있는 요 하늘색 선 하단에 있는 절호의 찬스 구간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밀리는 시기는 대선 시즌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이겨내시고 신용 안 됩니다. 미수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앞으로 올 기회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히 현금 그리고 분산 그리고 하더라도 기회 봐서 승부주를 들어가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또 지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에 좀 얘기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G20 정상회담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있고 요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출렁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보다는 바이오들만 조금 바이오 투신만 조금 진정되면서 그게 겹쳐버리면 약간 하방 압력보다는 뭐 이제 진정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출렁일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추락 아닌 추락, 그죠?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지금 메지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HLB가 만약에 또 점화가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되 그게 얼추 다 됐다, 다 된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많은 걸 만회해보고 많은 걸 한번 이뤄보자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자 화이팅 내세요. 힘을 내야 이게 뭐 에너지예요. 기세, 주식은 기세입니다. 이게 기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때 에너지를 좀 있어야 되니까 좀 힘들 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